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서 실질적인 무상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을 시행을 합니다.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정돼 있던 무상 보육, 민간 어린이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완전한 무상 보육이 실현케 되는 것인데요. 이 무상 보육의 기대 효과와 함께 우려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미 너무 여러 영역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 서울시의 무상 보육 확대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보육의 부담이 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예. 무상보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나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부담금 차이가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모 부담금의 내역에는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번에 유치원이 문제가 됐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리베이트나 이런 계기로서 특별활동이 많이 이용되어 왔던 거는 이제 맞아요.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던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부담금의 상한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특별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어가 전혀 없이 이렇게 무상 보육이 민간 어린이집으로까지 확대됐을 때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은 없는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 한 명이 아이를 돌보는 데서 보육의 품질이 오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공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 좋았던 게 뭐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 지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민간에 이제 지원을 할 때에도 인건비에 한정을 해서 해준다든지 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갑작스러운 발표였잖아요. 네. 뭐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사회를 완전히 강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런 행보 파격적이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민간 어린이집까지 무상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말 엄마들의 목소리일까 이런 의문들은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제 이용하는 기관별로 무상보육 부모 부담금이 다른 부분은 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네. 다만 시점적으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더 앞장서줬으면 했던 부분은 이번에 유치원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년도 2월에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95개소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했던 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치원이 국민적 공분이 일게 되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만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뭐 감사라든지 그리고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제 시기적으로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이제 네. 어떤 얘기냐면 뭐 일단 의견들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준비가 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제 또 아내가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어린이집이 네.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또 어떻게 참 부정적으로 돈을 쓰는지를 너무나 현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 투명한 회계 운영 절차가 어린이집에 보장되기 전에 이 무상교육이라는 게 실시가 된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지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보육의 질을 이 돈으로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 교수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서울시가 국공립은 물론이고 민간 어린이집까지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이 네네. 선언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쉽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이유가 뭐죠? 아니, 꼭 무상보육만 있었나 싶고, 예.
뭐 국공립 증설도 있고 뭐 보육교사, 처우개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 부모들이 비용 부담 완화를 우선 원하는지 서비스 질 향상을 원하는지 그렇죠. 좀 사려 깊지 못한 성급한 발표가 아닌가. 서울시 차원, 그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어떤 심도 깊은 논의가 있고 나서 나온 발표인가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예. 좀 성급한 발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려 12시간이나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또 어떤 어머니는 아침 7시부터 맡기는가 하면 어떤 어머니는 10시, 11시 이후서부터 맡기기도 하고 네. 또 전일제로 이렇게 맡기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 공이 아무런 그 비용 부담 없이 할 것인가?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보육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겠냐 이런 의구심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교수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이건 사실 고육주책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게 예, 아이가 부모와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보육교사 처우나 환경 개선 없이 어떤 이제 무상보육이라는 무상보육 그러면 무조건 보편적 조치로서 이제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그렇게 오래 있으면 서비스 질만 나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 생각을 입장을 바꾸면 12시간 보육교사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아니 실제로 지금 필요한 것들 보면은 뭐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또 그 공동체 돌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정말 지금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어떤 환경들에 맞춤식의 보육 어떤 다양한 정책들이 좀 더 생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지금 무상 보육 그래서 자꾸 아이들 보육료만 생각하는데 예. 이 일종의 사회 서비스잖아요, 보육이. 그렇죠. 그럼 결국 사회 서비스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다거든요. 그렇죠. 평균을 좌우하는. 예. 그리고 우리가 국공립 증설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국공립 교사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교사들이 좀 더 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고 예. 뭐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그러니까 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이게 무상보육이 과연 정말 최우선순위인가 참 생각하게 만드는 발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께서 지금 서울시라든가 또 각종 자치구에 어떤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더 실질적인 도움들이 될지 또 지금 당장 필요한 시스템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무상보육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연계시키고 회계부정에 대한 염려 그래서 회계관리 엄격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린이집 현장 교사와 원장이 돈 관리를 하지 않는 시스템. 예. 돈을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운영 법인에서 관리한다거나. 혁신적인데요? 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한다거나. 아니, 예.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독일에 가가지고 어린이집 원장한테 예산 얼마나 이런 몰라요. 어허. 그러니까 이 무상 보육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 교사 처우의 어떤 내지는 교사 환경의 공공성 강화, 아하. 공공의 공공성 강화, 예. 이걸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예. 결국은 교사와 원장이 오로지 아이를 돌보는 점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 맞습니다. 이런 거를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무상 보육 한다는 거 보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언제든지 연결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원장 선생님 혼자 교사 한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무슨 서류 정리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교사 한 명에서 모든 아이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네. 그러면 차라리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전문 영역에 전문 시스템에 맡기는 그리고 정말 오로지 그 보육에만 신경 쓰게 해주고 차라리 그 시간만큼 더 서비스를 받게 하는 이런 방법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보육교사를 이제 단기간 보육교사라든지 예.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태의 선생님들을 추가로 뭐 투입하겠다 이런 맞아요.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보육의 품질은요. 선생님이 고정적으로 한 아이를 눈맞춤할 수 있는 시간에서 결정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정재훈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어떻게 정말 그 최소한 아이들과 눈맞춤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자치 재원도 투입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미 허가되었던 초과 보육이라고 해서 현재 만 5세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을 돌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각 지역별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23명에서 24명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초과 보육 허용 지침이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또 시기가 됐기 때문에 초과 보육 허용 지침을 받았다는 현장 교사분들이 계시거든요. 현장에서는 한 명의 선생님이 2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모 부담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뜯어보면은 사실 특별활동 비용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항목을 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제 지자체 부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차액 보육료 네. 요게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는지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는 민간 어린이집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해봤더니 영화를 보내고 계신 민간 어린이집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별활동 같은 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치구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비라든지 이런 자부담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이게 지역에 있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부모부담금의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상한액에 딱 맞게 해서 특별활동을 다 끼워 맞추는 경우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보통 10몇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13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든다면 부모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모 부담액이 준다는 거는 이 저출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 네, 사회적 기본적인 안정망 차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비용을 자부담을 줄여준다는 거는 긍정적이고요. 예. 두 번째로 그런데 여러 가지 항목별로 새롭게 부모 부담금이 막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여지를 차단하지 않은 채로 부모 부담금을 이제 지자체에서 뭐 예를 들면은 광역자치단체에서 50%, 기초자치단체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목들이나 이런 게 뭐 제한되지 않았을 때 부모 부담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촉발됐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회계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없이는 섣불리 진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돈이 있을 수 있는데 자치구마다 지금 뭐 자립도가 굉장히 차이가 네. 나잖아요. 그럼 어떤 자치구에서는 이번에 보면은 서울시에서 그 고등학교 무상급식 할 때도 9개 자치구밖에 동참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른 자치구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근데 한 가지 앞서서 인터뷰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무상보육으로 전환했을 때 보육 서비스의 질이 그러니까 저하된다라고 단언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이제 무상보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자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학부모 자부담을 완전히 없도록 서울시에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조목별로 따져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자치구의 부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맞아요. 예,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별로 이게 제가 관련 보도자료랑 막 찾아보는데요. 이제 어떤 행사에서 발언하셨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님 발언했던 것을 토대로 지금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항이 진척이 되었고 또 그리고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첨가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민간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런 데는 돈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국공립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돈이 덜 들겠죠. 지역별 편차가 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지역별로 또 그런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서 조금 더 이 뭐랄까 좀 평균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에 부정이 없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도입해 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아까 우려하셨던 것 중에서 특별활동비라든가 체험학습비라든가 차량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 각 어린이집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이 돈이 천정부지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상한액은 리베이트도 있습니다. 상한액은 있다 그래도 있지만, 리베이트 우려들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발표가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형태로 뭐 요양이라든지 그리고 네.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범이 될 수 있을 만한 공단 형태의 어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었고, 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몇 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요. 서울시가 지원을 했고 사회서비스진흥원 형태에서 며칠 전에 보육을 배제하고 가겠다, 보육은 별도로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보육이나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고 특히 무상보육 도입 이후에 돈이랑 막 이렇게 너무 얽히면서 맞아요. 예. 그래서 뭔가 전례가 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좋은 모델을 앞장서서 만드는 일에는 서울시가 앞장서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기에 이제 전면적인 무상보육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이 가장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그럼 사례를 갖다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예, 저는 사실 예전에 공공기관에 있을 때 굉장히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돌봄이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품앗이 육아 이것들이 이제 공동체 돌봄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이게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잖아요. 마을에서 네. 이제 서로가 이제 조금씩 시간을 내고 자신들의 재능들을 갖다가 좀 투여를 해서 노인들도 그렇게 돌볼 수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돌볼 수 있다는 개념인데 네. 이 공동체 열린 육아방을 규정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엄마들의 노인정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해드릴 수 엄마들의 있을 것 노인정이다. 같고요. 예. 이번 서울시에서 이 개소수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예. 작년도에 서울시가 거의 0.9점대 출생률을 찍으면서 예. 이제 범부처로 저출생 대책 태스크포스를 이제 구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열린육아방 형태가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개소수가 적다라는 맞아요.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10대 정책을 국민투표를 한 때 이게 3인과 4위로 선정이 됐던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이게 1마을 1개소에 가까울 정도로 수를 확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관중심의 행정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주민센터 2층이라든지 이런데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뭐 공공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곳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다만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랑 너무 차이가 나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뜻 있는 부모들이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약간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용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좀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중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별로 수요가 다르거든요. 네. 서비스 수요도 다르고 이용때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최소한 몇 명이라도 기획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했을 때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네, 무엇보다 공간만 주더라도 사실 그 효과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품앗이 육아, 네. 그 뭐 공동 육아의 또 다른 형태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좋습니까? 쉽게 말해서. 육아라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거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박 육아가 왜 힘들다고 이제 사회적 신조어가 되었냐면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유모차도 없이 키웠고 아기띠도 없었는데 좋은 거 많이 이용한다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게 너무 어렵고요. 맞아요. 확인이 불가한 정보들을 온라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 서로 같이 만나서 교류를 하고 물건도 같이 뭐 공유를 하고 네. 무엇보다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공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두로 같이 공유를 할 때 자기가 힘들 때 서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간 유연성도 물론 생기고요. 예. 무엇보다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아니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그다지 돈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해주면 되는 거죠. 공간을 주고 네. 그냥 엄마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끔 하고 서로가 서로의 아이들을 봐줄 수 있게끔 하고 네. 필요하다면 네. 거기에 소정에 네. 지원을 갖다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무상 보육이다라고 하면 뭐 450억이 필요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율을 생각해서도 이 열린 육아방을 더 확장시키는 게 맞는 정책의 흐름이 아닐까요? 네, 이거는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한국 부모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품앗이 공동육아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 임금 노동자로 살고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죠.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동 시간이 높기 때문에 지역에서 같이 뭔가 커뮤니티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축으로 가져가되 또 공공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는 정책은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동안 추진이 되지 못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을 결정하고 또 논의하는 당사자들의 이제 양육 당사자 그룹이 많이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그렇군요. 들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몇 인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노인정과 같은 형태의 이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는 이제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방은 그런 게 없고 전적으로 사설 업체가 들어와 키즈 있죠. 카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대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설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가의 폐쇄적이죠. 폐쇄적인 공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계속 시범적으로 그리고 좀 확장해 나가는 거는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네. 학부모들 뭘 해야 됩니까? 저는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저는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시민참여예산위원, 그리고 뭐 보육정책심의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정책 매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물론 감사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예. 그리고 시민들의 필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예의주시하시는 활동이 예.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무상보육이든 아니면 뭐 유치원 공공성 강화든 일단 직접 소비자인 우리 학부모들이 먼저 돈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또 제대로 운영되고 네. 있는지 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나서서 뭔가 이제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만 네. 제대로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 모시고 서울시 무상보육의 비전과 실효성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